그날 병원 복도에서 할머니 얼굴을 봤습니다. 왼쪽 광대에서 턱까지 지워지지 않는 문양이 있었죠. 며느리는 사진을 찍어 가족 단톡방에 올렸고요. 요양원 보내야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요, 그 문신을 감추려고 평생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사셨습니다. 할머니, 왜 얼굴에 새기셨어요? 옷으론 가려지는데 말이다. 얼굴은 한 번은 보게 되지 않겠나. 현수는 기억했습니다. 어릴 적 여름날 수건이 미끄러지며 잠깐 보였던 그 자국이요. 그 문양엔 한 여자의 이름과 주소가 숨어 있었거든요. 그땐 이름도 나라 것도 없는 시절이었어. 그래서 얼굴에 남길 수밖에 없었지. 1950년대 부산 동광동이었습니다. 전쟁통의 미군 부대 주변에서 일하던 젊은 말수는요. 어느 날 미군의 혼혈딸을 맡아 키우게 됩니다. 아이는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날 밤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그 아이를 놓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아이의 생모가 나타나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년이 데려갔지. 내가 안 보냈는데. 마지막 날 말수는 동네 문신방에 들어갑니다. 아이가 살던 주소를요. 자신의 얼굴에 남깁니다. 혹시라도 언젠가 돌아올까 봐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오래 숨긴 것이 햇살 아래 드러나게 될 줄은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며칠 전 남해 창선면으로 돌아갑니다. 10월의 바람이 감귤밭 사이로 스치며 아침에 축축한 안개를 밀어냈습니다. 감귤 선별장이 있는 비닐하우스 안은 벌써 사람들로 북적였고요. 노란 플라스틱 바구니들이 바닥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김말순, 93이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제일 먼저 선별장에 나오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얼굴은 늘 수건으로 단단히 감고 책 넓은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였죠. 말도 없이 한켠에 앉아 묵묵히 감귤을 고르곤 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말 한마디 없이 흠없는 감귤을 한 알씩 손끝으로 더듬어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옮겼어요. 늙은 손가락이었지만 귤을 고르는 솜씨만큼은 누구보다 날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할머니들이 드문드문 입을 떼셨죠. 말순 할매 또 나왔네. 나이가 93이라며. 으이구 저 근성은 진짜 근성은 무슨 뭔가 꿍꿍이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지. 내는 옛날에 봤다. 저 얼굴 수건 벗겨진 거 문신이 있었다 아이가. 의심스러운 기색이 공기처럼 얇게 번졌습니다. 말수는 귤을 잡은 손을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죠. 표정 하나 없이, 소리 하나 없이요. 해가 중천에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작업장은 점점 덥고 손에 묻은 귤즙이 끈적하게 달라붙기 시작했어요. 말수는 숨을 한번 깊게 쉬고 허리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한쪽으로 기운 것처럼 느껴졌죠. 두 발이 휘청이며 힘이 풀렸고 그대로 바닥에 철푸덕 소리가 났습니다. 작업하던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획 돌렸어요. 어이쿠야. 말순 할매 쓰러졌다. 말수는 본능처럼 얼굴을 감싸려 했지만 넘어지는 충격에 수건이 먼저 벗겨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엎어진 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다시 가리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삼켰습니다. 말순의 왼쪽 광대뼈에서 턱선까지 마치 낡은 종이에 먹을 흩뿌린 듯한 자국이 희미하게 드러났어요. 사람들은 멍하니 바라봤죠. 저게 뭐야? 문신이가? 얼굴에 무슨 글씨 같은데? 낙인이가? 왜 저런 걸. 일순간 선별장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린 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꾹 눌렀어요. 보지 마라. 그거 내 죄다.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야.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할 만큼 또렷했습니다. 하던 일을 멈춘 모두가 듣고 말았죠. 말수는 몸을 바짝 웅크리고 얼굴을 감싼 손가락 사이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너지는 노인의 작은 어깨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렸어요. 누군가 스마트폰을 꺼내려다 눈치를 보더니 다시 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누군가는 모른 척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말없이 그녀를 응시했죠. 수건한 귀퉁이는 바닥에 구겨진 귤 옆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햇살이 그 위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낙엽 하나가 스치고 지나가자 문신 자국의 일부가 살짝 비쳤어요. 불분명한 글자 같기도 하고 기호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운 듯 흐려진 어떤 흔적이 더 깊은 이야기처럼 남아 있었죠. 119 불러라. 누군가의 귤 바구니가 쏟아지며 귤이 대굴대굴 굴러나왔습니다. 수건 끝자락 위로 작은 귤 하나가 구르다 멈춰섰어요.
아무도 그걸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차에 안은 조용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지 않은 건 환자의 의식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겠죠. 김말수는 들것에 누운 채 창밖으로 스치는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리는 자꾸 흔들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한 손은 흐느적거리다 멈췄고 다른 손은 배 위에 고요히 얹혔지요. 거즈로 덮였지만 왼쪽 광대 아래 문신 자국은 여전히 어둡고 선명했어요. 병원 응급실 앞이 보였습니다. 먼저 도착해 있던 박정숙은 손을 허리에 얹고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입술은 꽉 다물렸고 눈가엔 아침부터 번들거리는 크림 자국이 번져 있었어요. 간호사 2명이 들것을 밀고 들어왔고 정숙은 곧장 그들 뒤를 따랐습니다. 탈수 증세가 심했습니다. 체온도 떨어졌고요. 연세를 감안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수액 투여하면서 경과를 봐야겠습니다. 응급실에는 오래 못 있죠. 병실로 옮길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정숙은 곧장 말순이 누운 침대 곁으로 다가갔어요. 거즈 아래로 문신의 윤곽이 미세하게 드러나 있었지요.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작게 숨을 들이쉬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작은 셔터 소리가 또렷하게 났어요. 그녀는 사진을 확대해 얼굴 문신 부위를 확인한 뒤 가족 단체 채팅방에 사진과 함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쓰러지셨어요. 얼굴에 문신이 있네요. 이건 정말 심각해요. 이게 뭡니까 진짜.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네. 요양원 알아봐야겠어? 솔직히 이젠 무리야. 아랫동네 다 알겠네요. 이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정숙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다가 말순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말고 작게 혀를 찼지요. 진작에 요양원에 모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였습니다. 침대 위에서 말순이 작게 입을 열었어요. 고개는 여전히 옆으로 돌아 있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지요. 지우라고 안 했다. 뭐라고도 안 했는데 지 혼자 본 거지. 그 목소리는 구겨진 종이 위로 스며 나오는 바람소리 같았어요. 곁에 서 있던 간호사가 조심스레 말을 붙였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말수는 다시 입을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 위의 주름이 조금 더 깊어졌지요. 같은 시각 김현수는 차를 몰고 병원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주차를 마치고 로비로 들어설 때 방금 본 사진이 불쑥 떠올랐지요. 그는 서둘러 3층 응급실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서 있던 정숙과 눈이 마주쳤어요. 네가 웬일이니? 일하는 중 아니었어? 할머니 상태는요? 수액 맞고 있어. 근데 너 단톡방 못 봤어?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 문신 진짜예요? 봤잖니? 사진 올렸잖아. 이젠 무슨 수로 숨기겠니? 동네에도 다 퍼졌어. 이건 우리 가족 체면에 큰 흠이야.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더니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내 엄마, 사람 앞에 못 나갈 짓을 했어. 현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정숙을 지나쳐 병실 안으로 들어갔지요. 말수는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수액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고 산소 튜브가 코 옆으로 조용히 닿아 있었어요. 현수는 천천히 걸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마른 손, 거칠고 주름진 손바닥이 온기처럼 전해졌지요. 어릴 적 그 손을 잡고 시장 구경을 가던 기억이 스치듯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현수. 저 기억나요. 어릴 때 제가 할머니랑 단둘이 살았던 그 여름, 할머니 손이 그때랑 똑같아요. 말수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아주 천천히 그의 손을 조심스레 감싸왔습니다. 그 순간 현수는 말없이 눈을 감았지요. 문신이 무엇이든 그 손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현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레 앉았어요. 말순의 손은 여전히 그의 손 안에 고요히 있었죠. 작고 마른 손등엔 살감마다 세월이 촘촘히 새겨져 있었어요. 눈을 감자 오래된 장면이 불쑥 떠오릅니다. 기억 속의 여름이었죠. 한낮 뜨거운 시멘트 마당이었습니다. 자두가 익어 떨어져 만든 그늘 아래 할머니는 플라스틱 의자에 걸터 앉아 연신 부채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더우 이 날씨에 사람도 잃겠다. 그 말과 함께 머리에 감고 있던 수건을 잠깐 벗으셨고요. 목덜미를 훔치는 그 순간
짧은 찰나였지만 광대 아래부터 목까지 이어진 어두운 자국이 스쳤습니다. 현수는 그땐 몰랐지만 이젠 알 것도 같았어요. 기억나. 그때 봤었어. 어릴 땐 그냥 할머니만의 무늬인 줄 알았는데. 그는 조용히 손을 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할머니의 비밀은 오랫동안 말없이 감춰져 있었고 이제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자신 하나뿐인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외로웠지만 피할 수 없었죠. 그 시각 창선면 마을회관 근처 정류장 앞이었습니다. 감귤선별장을 오가던 어르신들이 하나둘 벤치에 앉아 땀을 식히고 있었죠. 나는 봤다니까. 옛날에 말순이랑 목욕탕 갔을 때 그때도 수건 벗겨지면서 목에 뭐 이상한 거 있었어. 아이고야, 그걸 이제 와서 기억나나? 나는 그런 거 본 적 없는데? 있었어. 지도 같기도 하고 막 글씨 같기도 하고. 근데 할매가 금방 수건으로 다시 가렸다니까. 괜히 말 꺼내기 뭐해서 그냥 넘어갔지. 지나가던 김씨가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그거 죄수 문신 아닌가? 예전에 감방 다녀온 사람들 얼굴에 새기던 거 있잖아. 아니면 무당이었나? 미군 부대 따라다닌다더만 그쪽 여자들 중엔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있었대. 말은 꼬리를 물고 빙빙 돌았고요. 어느새 얼굴에 문신 있는 할매 이야기는 마을 곳곳에서 떠도는 유령처럼 부풀어지고 있었어요. 오후 마을 회관이었습니다. 전기 선풍기가 덜덜거리며 돌아가고 텔레비전에서는 낮 뉴스 소리가 바람처럼 흘러나왔죠. 바둑판 옆에 둘러앉은 노인들 사이에서도 말순 이야기로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이장 최덕기는 말없이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긴 소매를 걷어붙이고 구두솔로 발을 문지르며 한참 생각에 잠겨 있었죠. 누군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덕기 형님, 형님은 뭐 아는 거 없어? 형님이랑 말순이랑 동갑 아니었어요? 덕기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입을 여는 데까지 오래 걸렸죠. 그때 그거 아이가.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그거? 뭔데요, 형님? 덕기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헛기침을 한번 하고 꺼냈던 담배를 그대로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눈을 감은 채 낮게 중얼거렸죠. 뭐든 오래 감추면 그냥 무섭게 들리는 기라. 실은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말이다. 그 말에 누구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말수는 어떤 이야기를 혼자만 지고 살아왔고 그것이 이제야 밖으로 새어나온 것뿐이라는 걸요. 회관 밖으로 나오니 감나무에 매달린 마지막 감 하나가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마을 스피커에선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오늘 오후 4시 창선면 일대 방역 소독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가급적 외출 삼가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선풍기를 끄고 바둑돌을 정리한 뒤 하나둘 회관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뒷모습에는 아직도 말순의 얼굴 문신이 선명히 남아있었죠. 환자방 안은 잠든 듯 고요했어요. 천장에 달린 은은한 불만 희미하게 방 안을 밝혔고요. 주삿줄 끝에서 또각또각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 들렸습니다. 현수는 침대 옆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있었어요. 팔을 베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그날 낮 마을집에서 마을 어른 최덕기가 한 말을 자꾸 떠올렸죠. 그때 그거 아이가. 무슨 뜻인지 끝내 짚을 수 없었지만 그 말 한 토막은 또렷하게 남았어요. 마치 그림 맞추기 조각 하나가 언젠가 꽂힐 자리를 남긴 채 툭 떨어진 듯 했지요.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이 스르르 무거워질 즈음 갑자기 무언가가 들렸어요. 그년이 데려갔지. 현수는 퍼뜩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헛들음인가 싶었지요. 하지만 곧 또렷한 숨소리 같은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안 보냈는데 침대 위에 말수는 천장을 향해 눈을 부릅뜨고 있었어요. 몸이 자잘하게 떨렸고 낯빛은 겁먹은이처럼 굳어 있었죠. 현수는 벌떡 일어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이에요? 누구요? 누가요? 하지만 말순의 시선은 현수를 스치지 않았어요. 환자방 천장 어딘가 자기 눈에만 보이는 지난날의 그림자를 보는 듯했지요. 나는 안 보냈어. 안 보냈는데 걔를 그년이 몰래 데려갔지. 말끝이 자꾸 끊겼고 이야기에는 빈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엔 죄스러움과 억울함이 엉켜 있었어요. 밤에 돌며 살피던 유정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상태를 보고 놀란 기색으로 다가왔지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말수는 유정에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을 보며 웅얼거릴 뿐이었어요. 그년이 데려갔지. 내 손으로 안 보냈는데. 유정은 무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삼병동 김말순 환자 급격한 정신 혼란 증상 있습니다. 의식은 있으나 치매성 발언 반복. 주치의 호출 바랍니다. 현수는 유정을 한번 보고 다시 말순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곧 말순은 눈을 감고 서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칠던 숨결이 잦아들고 표정도 이내 잔잔해졌지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요. 유정이 낮게 말했습니다. 노인성 치매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밤에 중얼거리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깜짝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현수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이 그냥 잠결에 흘러나온 소리가 아니라 기억 속 깊은 데서 튀어나온 토막처럼 들렸거든요. 혹시 말씀하신 단어들 기억나세요? 그년이 데려갔다. 내가 안 보냈다. 이런 말들요. 유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록해둘게요. 가족분이 들으셨다니까. 혹시 중요한 기억일 수도 있죠. 유정은 쪽지를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년이 데려갔다. 내가 안 보냈다. 몰래 데리고 나갔다. 현수는 그 글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어요. 한 줄 한 줄이 얼어붙은 마음 한 구석을 콕 찔러 지나갔습니다. 다시 방 안은 고요를 되찾았지요. 현수는 천천히 말순의 침대 곁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숨을 고르며 낮게 물었어요. 할머니, 그년이 누군데요?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든 얼굴은 맑고 고요했지만 이마 끝에 아주 고운 땀이 맺혀 있었어요. 이른 아침 병실 창가로 햇살이 조용히 스며듭니다. 수액병의 유리 표면이 서서히 밝아지네요. 밤새 웅웅거리던 기계음도 잦아들고 고요한 새벽이 조금씩 물러가고 있었어요. 현수는 어젯밤 거의 한숨도 못 잤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그대로 앉은 채 긴 밤을 버틴 표정이었죠. 헝클어진 머리칼이 이마에 달라붙었고 손등엔 수액대를 붙잡았던 자국이 눌려 있었어요. 말수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옆에 앉은 현수에게 시선을 옮겼지요. 너 이름이 쓰나? 현수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눈빛은 놀람이 스쳤지요. 네? 저요? 이름 말이다. 그냥 불리우는 거 말고 진짜 누가 널 찾을 수 있는 이름. 현수는 그 말뜻을 한동안 붙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단호하다는 걸 느끼곤 조심스레 입을 뗐어요. 현수요. 김현수. 그게 제 이름인데요. 말수는 고개를 아주 살짝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지요. 그건 태어날 때 준 이름이고 그때그때 불리우는 호칭일 뿐이고 그런 이름 말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말수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창밖의 바닷소리가 아주 멀리서 희미하게 깔리듯 들려왔어요. 옛날엔 이름도 없었어. 나라 것도 아니고 부모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살던 시절이었지. 사람도 물건도 마음대로 오가던 세상이었거든. 현수는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표정은 먼 곳을 더듬는 듯했지요. 그래서 새겼다. 다시는 뺏기지 않으려고, 잊히지 않으려고. 말수는 천천히 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광대뼈 아래를 아주 살짝 문질렀지요. 여기 남의 손에 실려 가서도 누가 날 찾아줄 수 있도록. 현수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 문신이 단순한 치장도 의미 없는 흔적도 아니라는 걸 이 순간 비로소 실감했어요. 그게 이름이에요? 그 문신이... 침묵이 방 안에 가만히 깔렸습니다. 현수는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어떤 말도 이 고요를 깨뜨리기 싫었거든요. 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수액을 갈고 상태를 살피려는 걸로 보였지요. 할머니, 어제보다 표정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밤새 잘 주무셨나 봐요. 말수는 말없이 간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이내 시선을 창밖으로 다시 흘려보냈지요. 유정은 수액 바늘을 살피며 가볍게 말을 얹었습니다. 이제 요양병원 가실 준비만 남았네요. 말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현수의 심장만 묘하게 철렁 내려앉았죠. 말수는 눈을 감았고 현수는 그가 다시 말을 꺼내주기를 오래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았어요. 햇살이 병실벽을 타고 천천히 흘렀습니다. 벽시계는 아침 8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현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냥 김현수인데. 그 말의 말수는 눈썹을 잠깐 찡그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잠든 듯 숨결만 고르게 이어졌어요. 말순이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였어요. 현수는 창선면 본가 안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엔 사람 사는 소리 대신 오래된 가구가 삐걱거리는 소리만 겨우 남아 있었죠. 문틀엔 먼지가 소복에 앉았고 손만 대도 뽀얗게 일어날 듯했어요. 벽지엔 감귤 껍질을 던지던 자국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시계는 11시 23분에서 멈춘 채였고 그 아래 스탠드는 눌러도 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현수는 안방 장롱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겨울 두루마기와 봄마다 꺼내던 자주색 조끼가 얌전히 걸려 있었고 제사 때 신던 하얀 고무신도 구석에 나란히 숨을 죽이고 있었죠. 장롱 가장 아래 칸 낡은 이불을 들추자 손끝에 딱딱한 게 걸렸습니다. 종이였어요. 갈색 봉투 하나. 봉투 입구는 손으로 접어 끼운 듯 단단히 닫혀 있었고 겉면엔 아무 글씨도 없었습니다. 현수는 숨을 고르고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엔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죠. 사진엔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왼쪽엔 젊은 말순으로 보이는 여인이 있었고 옅은 블라우스에 치마 차림으로 옆에 아이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어요. 가운데엔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서 있었는데 긴 머리를 하고 표정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죠. 오른쪽엔 미군 군복을 입은 백인 남자가 웃고 있었지만 시선은 카메라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뒷면엔 연필로 흐릿하게 적은 글씨가 있었어요. 동광동이가 1971년 10월 14일. 현수는 손가락 끝으로 그 글씨를 따라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잉크도 아닌 연필 자국인데도 날짜는 또렷했어요. 1971년 부산 동광동이가. 그는 책상 위에 휴대전화를 꺼내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동광동이가 부산 1970년대 미군 부대 동광다방 같은 말을 차례로 쳤죠. 화면엔 낯선 말들이 줄줄이 떠올랐습니다. 부산 동광동은 전쟁 뒤 피난민이 모여 살던 동네라고 했어요.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미군 부대 근처로 유흥가가 자랐다고도 했죠. 다방이 많았고 미군을 상대하는 여성들이 모여들었으며 군속이 머물던 골목도 있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동광다방은 실제로 있었고 60년대에 이름난 집이었다고 하네요. 현수는 화면을 넘기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사진이 아니야. 그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말수는 카메라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만 바라보고 있었죠. 아이의 어깨를 감싸쥔 손이 너무 단단해 보였고 너무 간절했어요. 그리고 미군 남자. 그는 아이도 여인도 아닌 카메라 너머 어딘가를 보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목적을 품은 사람처럼요. 현수는 가방에서 작은 공책을 꺼내 조심스레 적었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 젊은 김말순, 미군 군인. 정체가 분간되지 않는 아이 여자아이일까. 동광동이가 1971년 10월 14일. 사진 뒤편 간판은 동광다방으로 보인다. 그는 사진을 지갑 속에 곱게 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다시 닫았어요. 다시 장롱에 넣으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말순의 손끝에서 이 사진이 얼마나 오래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숨겨야 했을까요? 현수는 다시 스마트폰 화면을 켰습니다. 부산 동광동 미군 부대 1971년 동광동 실종 사건 미군 상대 여성들 같은 검색어를 하나씩 눌렀어요.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담장 아래로 기울어졌습니다. 감귤나무 가지엔 벌레가 벌써 붙었고 마당 어귀의 고무대야는 뒤집힌 채 햇빛을 가득 머금고 있었죠. 현수는 장롱문을 아주 천천히 닫았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다시 잠그는 듯한 조심스러운 손놀림이었어요. 그는 가방을 둘러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한 장의 문신이 남았어요. 사진 속 아이의 표정이었죠. 그 표정이 지금도 가슴 한쪽 같은 자리에 선명히 새겨진 듯했습니다. 부산 1958년 가을이었습니다. 비포장길 위로 먼지가 자욱하게 일었어요. 해는 기울고 있었지만 오후 공기는 아직 뜨거웠습니다. 말수는 미군 부대 뒤편 청소장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죠. 기름때 묻은 알루미늄 쟁반을 묵묵히 문지르고 있었어요. 손에 낀 고무장갑은 벌써 여기저기 터졌고요. 발등엔 미군 구두에서 떨어진 진흙이 거칠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표정은 늘 조용했지요. 전쟁이 끝났어도 세상은 여전히 거칠고 지저분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낡은 지프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청소장 앞에 와섰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키 큰 백인 병사가 성큼 내려섰어요. 그는 말 한마디 없이 조수석 문을 열고는 안에 있던 작은 아이를 번쩍 안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말순 쪽으로 걸어왔죠. 말순아, 물 좀 받아라. 여기 빨래 더 생겼다. 거기 있는 양동 있어. 난 지금 손 못 댄다. 말순은 손놀림을 멈추지 않았고 말은 짧았지만 마음은 차분했어요. 세상 일이 웬만큼은 놀랍지 않은 나이였으니까요. 그래도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이 아이 데려가. 알겠나? 뭐요? 병사는 말이 통하지 않는 걸 아는 듯 아이를 떠넘기려는 손짓을 했습니다. 아이의 팔이 허공에서 가볍게 흔들렸지요. 쟤 어제 그 여자 클럽에서 같이 나왔던 애다. 그 여자 미군 따라 미국 갔다고 소문 돌더라. 설마 진짜 애를 두고 간 거야? 미쳤나? 이걸 나한테 왜? 병사는 지프 뒤에 걸린 배낭을 하나 툭 내려 아이 옆에 놓더니 아무 망설임 없이 다시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이 걸리고 바퀴는 흙먼지를 더 세차게 휘몰아 올렸습니다. 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멀어졌죠. 남은 건 흙먼지와 아이 하나였어요. 말수는 서 있는 채로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긴 머리는 묶지도 풀지도 못한 모습이었고요. 아이는 발끝만 빤히 보며 서 있었어요. 손엔 낡은 헝겊 인형 하나가 구겨져 있었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눈동자는 텅 빈 우물 같았습니다. 너 이름은 있나? 아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눈은 흔들리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어요. 그저 이 세상에 남겨진 돌 같은 시선이었죠. 그 눈을 보는 순간 말수는 잠시 숨이 멎는 듯했어요. 전쟁통에 잃었던 자기 아이의 눈이 떠올랐으니까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던 그 이름 없는 시간들 말입니다. 혼혈이면 출생신고도 못했을걸. 엄마도 클럽 여자고 아빠는 누군지도 모른대. 데리고 있으면 골치 아파. 저런 애들 불쌍하긴 해도 짐이야. 어디 갈 데도 없고. 말수는 입술만 달싹였고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끝에서부터 오래된 기억이 서늘하게 올라왔죠. 그래도 그냥 버릴 순 없다. 사람처럼은 살아야지. 말을 배우고 밥을 먹고 이름도 하나는 있어야지. 말순아, 너 진짜 데리고 갈 거야? 누가 데려가라 그랬잖아. 맡아 키워보라 그랬잖아. 그래서 데려간다. 말수는 천천히 몸을 굽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마른 손이었지요. 그런데 차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온기가 있었습니다. 가자. 네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내가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그렇게 말수는 아이와 함께 동광동 골목 어귀를 지나 자신이 새들어 살던 좁은 새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말수는 아이를 씻기고 남은 밥에 물을 말아 먹였지요. 작은 이불을 깔고 아이 곁에 누워 조용히 숨결을 맞췄습니다. 아이의 눈이 그제야 아주 조금 감겼습니다. 긴장으로 굳은 속눈썹이 살짝 떨렸고요. 밤 공기는 서늘했지만 방 안엔 미세한 온기가 번져갔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반쯤 잠들었어요. 창밖으로 겨울비가 조용히 떨어지던 날이었어요. 철지붕 위로 톡톡 떨어지는 빗소리는 마치 아주 오래된 시계 같았지요. 꾸준하고 표정 하나 없는 소리만 내더라고요. 좁은 새방 안에서 말수는 작은 화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젖은 장작을 말리듯 굽고 있었지요. 장작은 꺼질 듯 타올랐다가 다시 탁탁 소리를 내며 불씨를 튀겼어요. 방 한쪽에 아이는 벽에 등을 기대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무릎에 안은 건 여전히 낡은 헝겊 인형 하나였죠. 그 작은 손이 인형 다리를 주물주물하다가 멈추곤 했어요. 다시 만지다 멈추고 또 멈추다 만지고 그랬지요. 말수는 아이에게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부른 적도 없고 적은 적도 없었죠. 그저 얘야 너 거기 좀 앉아 있어라 그렇게만 했어요. 그렇게 한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이름을 주면 생기는 거다. 기록이 생기면 누가 데려간다. 누가 또 그 애를 찾아온다. 그래서 이름은 없었어요. 동사무소엔 어떤 소리도 울리지 않았죠. 진료도 학교도 외출도 없었어요. 세상 그 어디에도 이 아이는 없었죠. 오직 말순의 품 안에서만 조용히 숨쉬고 있을 뿐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지요. 불빛 아래 아이는 여느 때처럼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고개가 조금 더 숙여져 있었고요. 인형을 안은 팔에 힘이 더 꽉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아이의 입에서 아주 작고 부서지는 소리가 흘렀습니다. 숨과 함께 새는 겨우 닿는 소리였지요. 엄마. 말수는 순간
발밑에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말은 행주가 바닥에 툭 떨어졌지요. 시간이 딱 멈춰선 듯했어요. 말수는 눈을 크게 뜨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도 놀랐는지 입을 손으로 덥석 가렸어요. 방금 해선 안 될 말을 한 사람처럼요. 말수는 그 자리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아이와 눈을 맞췄지요. 지금 뭐라 했노? 엄마. 단 두 음절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름 없는 세상에서 아이가 처음 내민 손 같았지요. 말수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이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엔 아직 표정이 없었어요. 하지만 떨리는 입술은 분명 누군가를 찾고 있었지요. 그날 밤 아이는 말없이 잠이 들었어요. 몸을 잔뜩 웅크리고 이불 속에 파묻혔지요. 어깨만 아주 조금 들썩였어요. 잠든 얼굴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눈가 근처가 아주 살짝 붉었어요. 말수는 아이 옆에 앉아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 볼에 윤곽을요. 작은 코, 짧은 속눈썹까지요. 마치 사진처럼 하나하나 눈에 박아두듯 또박또박 새겨 넣었어요. 이제 이름 안 줘도 된다. 네가 날 기억 못해도 난 널 잊지 않을 거다. 늦은 봄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방 창문으로 햇살이 살짝 비쳐들었어요. 말수는 고구마 껍질을 벗기며 아이가 엎드려 색연필로 끄적이는 걸 바라보고 있었죠. 종이는 헌 신문지였고 연필은 마구 깎아져 뭉툭했지만 아이의 손놀림은 느리면서도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얘야, 뭘 그리노?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종이를 말순에게 건넸어요. 입은 다문 채였고 눈만 껌뻑였죠. 말순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위엔 인형 같은 사람 하나와 짧은 곡선으로 그린 얼굴이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 옆에 아주 작고 삐뚤한 글씨로 엄마라는 두 글자가 쓰여 있었죠. 그 순간 말순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엄마라고 또 썼네.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내 엄마예요? 하고요. 말순은 천천히 손을 뻗어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어깨는 작았고 뼈마디가 느껴질 만큼 가벼웠죠. 그래, 네가 그렇게 불러줬으니 나도 이제 너 안 놓는다. 그날 이후로 아이는 말순 곁을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가도 공동 우물에 가도 아이 손은 늘 말순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말순이 딸이라 불렀고 말순도 그 말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똑똑하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이 방문을 열었죠. 문 앞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짙은 립스틱, 곱게 빗어 넘긴 짧은 머리, 연한 향수 냄새에 미국 담배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너 김말순이지? 그래요. 그 혼혈의 내 딸이다. 뭐라고요? 그때 미군 놈이 나보고 버리래서 그냥 맡긴 거지. 내가 안 버렸어. 사정이 있어서 미국 못 갔고 이제 데려갈 거야. 이 애는 이제 내 딸이에요. 혼자 울던 거, 밥 못 먹던 거 다 내가. 네가 무슨 권리로? 서류 있어? 출생증 있어? 네가 뭐라고 애를 내놓질 않아? 말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없는 게 당연했죠. 이름도 서류도 증명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며칠 뒤 그 여자는 동네 남정네 둘과 함께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이를 데려가겠다며 밀치고 들어오려 했고 말순은 몸으로 아이를 가렸어요. 이 애는 날 엄마라 불렀어요. 네가 그 애에게 한 번이라도 밥 먹여줬나? 울 때 안아준 적은 있나? 내 딸이야. 혈육이란 말 몰라? 비켜. 거친 소나기에 말순의 몸이 밀렸습니다. 아이의 손이 힘없이 낯선 여자의 손에 끌려갔어요. 그 짧은 순간 아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입이 떨리듯 열렸죠. 엄마? 말순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목을 길게 내밀어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물고 숨소리를 꾹 삼켰어요. 그날 밤 말순은 조용히 외투를 걸치고 동광동 골목 맨 끝에 있는 문신방을 찾아갔습니다. 문신방은 골이 깊고 어두웠어요. 담배 연기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이, 아줌마. 얼굴은 안 돼. 여자 얼굴에 그걸 새겨달라는 사람이 어딨어. 내 얼굴이요. 광대 밑에서 턱까지. 그 애 이름은 말 못해요. 그러니까 주소를 새겨줘요. 문신사는 잠시 말순의 눈빛을 바라보더니 도구를 꺼냈습니다. 칼날이 뺨을 파고들 때 말순은 소리 한번 내지 않았어요. 그 애가 기억 못해도 누가 날 찾게 해줘도 내가 지울 수는 없으니까 내 얼굴에라도 남겨야 한다. 문신이 끝나고
거울 속 말순의 얼굴은 붉게 부풀어 있었어요. 선명한 자국이 잔잔히 살아났죠. 그건 단순한 문양이 아니었습니다. 말순이 세상에 남기고 싶었던 단 하나의 기록이었어요. 한 존재를 잊지 않으려는 이름 없는 사람의 이름이었죠. 병실 창문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늦가을 햇살은 어깨에 닿으면 따뜻했지만 바람은 여전히 싸늘했죠. TV에서는 난뉴스가 흘렀지만 소리는 꺼져 있고 자막만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현수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아까 찍어둔 할머니, 얼굴의 자국이 자꾸 떠올랐죠. 광대 아래부터 턱까지 휘어내려간 문양을 몇 번이고 확대해봤어요. 그러다 이내 눈을 돌려 말순을 바라봤죠. 말순은 침대에 반쯤 기대 누운 채 창밖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등엔 노란빛 핏줄이 붉어져 있었고 입가엔 무표정이 내려앉아 있었죠. 할머니, 말순은 미동도 없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 문신 왜 얼굴에 하셨어요? 그제야 말순이 천천히 눈을 깜빡였어요. 막 잠에서 깬 듯 먼 기억에서 돌아온 듯했죠. 아주 느리게 고개를 돌려 현수를 바라봤어요. 팔뚝 같은데 하면 가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얼굴은 너무 눈에 띄잖아요. 말순은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러다 허공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죠. 팔뚝에 하면 옷으로 가린다. 등짝에 하면 아무도 못 본다. 그녀는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짚었어요. 문신 자국이 흐릿하게 남은 뺨을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 그렸죠. 광대 밑에서 턱까지 이어졌어요. 혹시 그 아이가 다시 할머니 얼굴을 보게 될까 봐요? 말순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혹시라도 어디서라도 나랑 마주치면 알아볼까 싶어서 그 애가 기억을 못해도 이 얼굴 어딘가 낯익다 생각하면은 한 번쯤 돌아볼까 싶어서. 말순은 시선을 창밖에서 천천히 돌렸어요. 그녀의 눈은 탁했지만 말은 또렷했죠. 그땐 여자고 남자고 이름 없이 사는 사람이 천지였다. 미군 기지 옆엔 제 이름도 못 가진 아이들, 제 목소리도 없는 여자들이 그냥 거기서 사라졌다. 그 애도 출생증도 없고 나라에서도 몰라주고 동네 사람도 모른 채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없어진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짚으며 다시 말했어요. 그래서 새긴 거다. 이 얼굴에라도 남기자고. 주소를요? 그때 우리가 살던 주소, 애가 돌아와도 찾을 수 있도록. 혹시라도 누가 봐주면 어딘가에 신고라도 해주면 내가 찾으러 갈 수 있게. 현수는 가슴이 뻐근해졌어요. 말순의 얼굴은 기억을 찾기 위한 간판이었죠. 이름 대신 존재 대신 그 애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 새겨진 얼굴이었어요. 말순은 고개를 들어 현수를 바라봤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것도 그것 때문이다. 혹시라도 그 애가 이 얼굴을 본다면 날 알아보게 하려고. 말끝이 떨렸어요. 그러나 말순은 눈물을 보이지 않았죠.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마른 사람이었거든요. 현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말순의 손을 꼭 잡았어요. 병실 창밖에서 까치가 두세 번 울었죠. TV 화면엔 잃어버린 가족 찾기라는 자막이 조용히 흘러갔어요. 그리고 병실 안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1971년 가을, 부산 동광동이었습니다. 바람이 부슬부슬 차가워지기 시작하던 때였죠. 골목 어귀에서 들려온 수근거림에 말순은 장바구니를 꽉 쥔 채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여자 미국서 사람 보냈대. 그 애 입양 보낸다고. 혼혈에 키우는 게 쉽겠나. 그래도 미국 가면 잘 살지. 말순은 멍하니 그 말을 듣고만 있었어요. 두 여자는 골목벽에 기대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요. 말순은 귤 몇 알을 손에 쥔 채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조용히 문을 닫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좁은 방 한켠 이불 속에 묻힌 아이의 코끝이 발갛게 올랐어요. 그녀는 손을 뻗어 아이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쓰다듬었습니다. 말이 없었지요. 방 안 공기까지 숨을 죽인 듯 고요했거든요. 엄마. 말순의 가슴에서 뭐라 할 수 없는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번도 손에 넣은 적 없던 걸 잃어버리는 기분이었죠. 그녀는 이불 끝을 살포시 끌어올려 아이를 더 깊숙이 덮어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겨우 입을 뗐습니다. 그 애가 날 엄마라 부르는데 내가 어떻게 보내. 그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별이 지기 전에 어둠이 아직 짙었지요. 말순은
살금살금 침을 쌌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 아이 옷 몇 벌, 몇천 원짜리 지폐 몇 장을 챙겼어요. 아이를 조심스레 품에 안고 가방을 한쪽 어깨에 걸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 잠깐 멈춰섰죠. 허술한 합판문을 한번 쓰다듬고는 고개를 들어 창틀 위 사진 한 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문을 열었지요. 이건 죄다. 훔치는 거다. 근데 그 애가 내 손을 붙잡았는데 나더러 그냥 놓으란 말을 못하겠다. 버스를 3번 갈아탔습니다. 배를 타고 다시 길을 묻고 또 묻고 신세를 지며 흘러갔지요. 마침내 남해에 닿았습니다. 땅끝 어귀에 어느 감귤밭이었어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그녀를 묻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감귤밭 주인은 외지에서 온 말순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일은 잘해요. 애는 조용하고요. 그 말에 주인은 한쪽 창고 옆 셋방을 내줬지요. 밤이면 아이는 말없이 말순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낮이면 두 손으로 말순의 바지가랑이를 꼭 붙잡았고요. 그 애는 울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순을 따라다녔지요.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가 말을 건넸습니다. 아, 예쁜 아이네. 딸인가요? 말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색한 미소를 지었지요. 그날 밤 아이가 곤히 잠든 걸 확인하고 말순은 혼잣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그 애를 훔친 거였다. 근데 그 애는 나를 엄마라 불렀다. 나쁜 년이지, 나? 창밖에는 벌레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말순은 이불을 고쳐 덮어주고 그 옆에 누웠지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잘했다 싶다. 세상에 없어진 애를 내 곁에 있게 했으니까. 그날도 평소처럼 해가 중천에 걸린 때였어요. 감귤바지를 마치고 돌아온 말순은 대문 앞에서 아이를 씻기고 있었지요. 바지는 허리춤까지 걷어 올렸고 손에는 대야를 들었어요. 아이는 발을 담근 채 말없이 앉아 있었지요. 무릎엔까진 상처가 하나 보였어요. 말순은 그 상처에 정성스레 된장을 바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프나?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작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지요. 하지만 말순은 그 무표정 속에서 버티는 아이를 보았어요. 말을 아끼고 울음도 숨기는 아이였거든요. 그게 늘 가슴을 저렸습니다. 문득 마당 저편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대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말순 씨, 나와 보소. 문 밖엔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어요. 그 여자는 그대로였지요. 동광동에서 봤던 화장 짓고 코트 잘 차려입은 얼굴이었어요. 옆에는 키 큰 남자 2명이 따라 서 있었지요. 하나는 정장을 입은 공무원이었고 다른 하나는 경찰 모자를 쓴 사복 형사였어요. 오랜만이네, 말순 씨. 그 애 내가 데리러 왔어. 말순은 아이를 무릎 위로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는 움찔하더니 고개를 푹 묻었지요. 왜 이제 와서? 그 애는 내 딸이야. 그때야 좀 사정이 안 됐던 거고 지금은 다 정리했어. 서류도 만들었고 여권도 신청 중이야. 미국으로 데려가려 해. 그 애는 나한테 엄마라고 해. 그러니까 네가 들쳐서 키운 거잖아. 내가 맡긴 적 없어. 이장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말순은 이장 쪽을 바라봤지요. 그는 말없이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어, 말순 씨. 신고도 안 했고 호적도 없고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 책임이 더 클 수도 있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보호자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말순은 아이를 덮고 안았어요. 아이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짝 말순 품에 기대 있었지요. 내가 그 애를 버린 적은 없는데 그 애가 날 불렀는데 내가 잘못 키웠나요?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순은 아이를 조심스레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어깨를 붙잡고 조용히 말했지요. 가거라. 가서 잘 살아라. 잊지 마라. 아이의 눈이 말순을 바라봤어요. 그 눈동자 속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지만요. 끝내 아이는 고개를 휙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생모의 손에 이끌려 조용히 걸어나갔지요. 말순은 한 발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이의 뒷모습이 골목 어귀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다시 동광동으로 올라갔어요. 오래전 알던 문신방 문을 두드렸지요. 문신사는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그 얼굴에 뭘 또 하려는 거요? 새 주소가 없어요. 거기선 내가 못 찾을 거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는 기호로 해줘요. 진짜 얼굴에 또 한다고?
당신 제정신이야? 그 애가 커서 날 잊을 수도 있다. 근데 혹시라도 스치듯 날 본다면 혹시라도 기억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문신사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얼굴 반쪽은 이미 옅은 상흔으로 얼룩져 있었고요. 그 위에 또다시 무언가를 새기려는 얼굴이었지요. 말수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 진짜 엄마 아니었어. 피만 같다고 다 엄만가.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남해 장포 마을의 마을 회관이었어요. 이장덕기는 전기장판 위에 다리를 쭉 뻗고 앉아 TV 뉴스를 보고 있었죠. 화면에선 실종된 가족을 찾는 중년 여성의 인터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딘가로 보내졌다는 기억만 남아있어요. 제 친모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이장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한참을 화면을 응시했어요. 얼굴은 분명 낯설었는데 가슴 한편이 불쑥 불편해졌습니다. 기억의 깊은 창고 한켠에서 오래된 그림자 하나가 스르르 열리는 기분이었죠.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리자 오래전 풍경이 주르륵 되감기처럼 흘러들어왔습니다. 때는 1971년 겨울이었어요. 그 여자가 처음 마을에 내려온 건 11월 찬바람이 뼛속으로 스며들던 날이었습니다. 읍내에서 내려오는 버스 한 대가 터덜터덜 정류장에 섰고요. 그 안에서 말도 없이 내려선 여자가 하나 있었죠. 머리엔 흰 수건을 칭칭 감아 얼굴반이 아예 보이지 않았습니다. 몸엔 낡은 코트 하나, 손에는 고무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말은 거의 하지 않았고 눈도 좀처럼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이 다들 수군거렸지요. 화상 입었다 카더라. 도망치다 그랬대. 서울서 무슨 일 있었는 모양이지. 수건을 얼굴에 감고 다니는 사람은 처음 보네. 그때 이장은 막 30을 간 넘긴 청년 이장이었고요. 새로 들어온 사람이면 절차를 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말순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죠. 어디서 오셨어? 주민등록은 있습니까? 그냥 일할 때 있다고 해서 왔어요. 이장이라서 묻는 겁니다. 여기 사람 만들려면 서류도 만들어야 하고요. 필요 없어요. 저 혼자 일만 하면 돼요. 그 말투가 무뚝뚝하다 못해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이장은 더 묻지 않았지요. 그 길로 말수는 장포마을 끝 감귤밭 지주에 허드레시를 하게 되었어요. 그 뒤로 말수는 마을 사람들과 거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감귤철이면 누구보다 먼저 밭에 나갔고요. 비가 와도 우비 하나 없이 몸을 깊이 굽혔습니다. 이장도 그런 장면을 직접 본 적이 있었죠. 어느 장마철 날이었어요. 말순이 비에 흠뻑 젖은 채 감나무 밑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 이거 우비 가져가요. 그녀는 멈춰서긴 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장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본능처럼 뒤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죠. 저 얼굴에 물 닿으면 안 돼요. 그 말에 이장은 그제야 수건 너머로 보였어요. 왼쪽 광대뼈 아래 희미하게 번져있던 붉은 문양 같은 자국을요. 상처일까, 화상일까, 아니면 다른 무슨 표시일까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말수는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이라는 것만은 분명했지요. 세월은 흘렀고 마을엔 잔치도 많고 제사도 많았지만요. 말수는 단 한 번도 그런 자리에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목욕탕에도 가지 않았고 경로잔치엔 늘 빠졌어요. 사람들은 점점 그녀를 없는 사람처럼 여겼죠. 그녀가 지나가면 수군거림이 뒤따랐지만 그 이상은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녀가 너무 말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때 말순이 도망쳤지. 누구한테 쫓긴 건진 몰라도 눈빛이 늘 숨어있는 사람이었어. 마을 회관의 TV 소리는 어느새 다른 뉴스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이장은 리모컨을 들어 조용히 TV를 껐어요. 마룻바닥에 남은 온기만이 손바닥에 따스하게 전해졌습니다. 근데 말이야, 진짜 무서운 얼굴을 한 사람은 그 여자가 아니라 우린지도 몰라. 바깥에선 감귤 상자를 나르는 트럭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이장은 털모자를 푹 눌러쓰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현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말순을 바라보았어요. 여전히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마치 모든 말을 듣고 있다는 듯 한쪽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 보였죠. 할머니, 진짜 이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손에 쥔 사진을 조심스럽게 접어 지갑에 넣었습니다. 사진 속에선 젊은 말순이 웃고 있었고 미군 복장의 남자와 얼굴이 반쯤 가려진 아이가 함께였어요. 이제 그 아이를 찾아가는 길이 마침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숨이 조금 더 깊어지는 소리가 어쩐지 응원처럼 들렸죠. 현수는 병상곁 의자에 깊이 앉아 노트북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여러 커뮤니티 창이 겹겹이 떠 있었고 그중 하나엔 익숙한 문양과 할머니 얼굴을 단순화한 그림이 보였어요. 게시글 제목이 또렷했죠. 얼굴 문신 기억나시는 분 찾습니다. 1971년 부산 동광동 입양전 기억 혹시 있으신가요? 그는 며칠째 새로 고침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클릭 수만 늘고 댓글은 응원과 미안하단 말뿐이었죠. 기대하던 반응은 끝내 오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눈을 멈추게 하는 한 줄이 딱 나타났습니다. 제 이름은 김사라예요. 저는 1973년에 부산에서 입양됐어요. 얼굴에 이상한 문양이 있던 여자를 기억해요. 아마 그분을 엄마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현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곧장 프로필을 눌러 살폈어요. 시애틀, 미국이었네요. 출생지는 부산, 입양 연도는 1973년, 출생 연도는 1966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죠. 그는 호흡을 가다듬고 조심스레 키보드를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그 여성의 얼굴 기억나시나요? 문양의 모양이라든지 목소리, 냄새, 말투 같은 거요. 답장은 생각보다 빨랐어요. 흐릿해요. 꿈 같아서요. 그런데 냄새는 기억나요. 늘 귤 냄새가 났어요. 손은 거칠었는데 저를 정말 살살 안아줬거든요. 그리고 절 보고 늘 얘야 이렇게 불렀어요. 한 번은 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뺨엔 항상 붕대를 붙이고 계셨어요. 현수는 팔에 돋은 소름을 그대로 느꼈습니다. 귤 냄새, 얘야라는 부름, 붕대, 우연일 리가 없었죠. 흩어진 단서들이 시간을 건너 돌아온 순간이었어요. 현수는 조용히 병실 깊숙이 들어섰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잠에 잠겨 있었어요. 산소줄 사이로 고른 숨이 낮게 흘렀습니다. 할머니, 그는 침대 옆 탁자에서 옛 사진 한 장을 꺼내 노트북 옆에 나란히 놓았어요.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신 얼굴을 문신을 엄마라고 부르던 그 아이가요. 잠든 할머니의 손을 그는 꼭 잡았습니다. 그 애 살아요. 기억해요. 귤 냄새도 거칠던 손도 붕대도 말은 흐릿하지만 그건 분명히 당신이에요. 그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분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 병원에 계세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곧 사라의 답이 떴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계신 줄은 생각 못했어요. 내가 만들어낸 기억인 줄만 알았거든요. 현수는 천천히 손을 뻗어 말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신 자국은 빛바랜 지도처럼 희미해졌지만 그 뜸만은 오히려 또렷해지고 있었죠. 그 애 기억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올 거예요. 그 순간 말순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더니 조심스레 반쯤 열렸습니다. 사라. 시애틀의 한 영상 스튜디오였어요. 사라는 정면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빛이 얼굴을 감싸더니 눈동자 안에 오래 묵은 바다 같은 어둠이 번져 보였죠. 기억 속에 한국에서의 장면이 남아있나요? 사라의 눈썹이 아주 가볍게 떨렸습니다. 목이 한번 울컥하고 그녀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어요. 거의 없어요. 아주 어릴 적 일이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나요. 감독은 의자를 당겨 앉듯 몸을 앞으로 살짝 숙였어요. 사라는 숨을 고르고 더 깊은 쪽으로 손을 뻗듯 말을 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있었어요. 얼굴에 이상한 문양이 있었죠. 지금도 눈을 감으면 보여요. 말없이 나를 안던 그 사람의 눈, 슬펐어요. 나보다 더 슬퍼 보였어요. 천장의 조명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대로 이어갔어요. 입양 초기에는요. 내가 혼혈이라는 게 너무 싫었어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느낌. 학교에서도 이웃에서도 누구도 내 얼굴에 관심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다들 쳐다봤어요. 감독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그 조용한 고개짓이 계속해도 좋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그 얼굴이 떠올랐어요. 내가 기억하는 그 문신 있는 얼굴. 따뜻했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인데 날 꼭 안아줬어요. 그녀는 웃음 같기도 한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무릎 위 두 손을 꼭 깍지로 맞물리며 잠시 눈을 감았지요.
그 얼굴이 없었으면 아마 나는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얼마 전 한국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셨죠. 그분이 아직 살아계시고 직접 만나실 수도 있다고. 사라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이 조심스럽게 떨리더니 마침내 열렸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어릴 적 기억이라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확신 없었거든요. 근데 사진을 봤어요. 똑같았어요. 그 얼굴, 그리고 그 문신. 사라의 눈동자가 반짝이며 더 또렷해졌습니다. 얼굴에는 단단한 결심이 어리고 있었지요. 그분이 아직 살아계시다면 전 가야 해요. 만나야 해요. 내 기억이 진짜였다는 걸, 그리고 그분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말해드리고 싶어요. 잠시 뒤 시애틀의 그녀집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사라는 오래된 여행용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짙은 남색 천의 가방이었고 바퀴 한쪽은 오래달아 긋긴 자국이 남아 있었죠. 그녀는 셔츠를 차분히 접어넣고 노트북 파우치도 눕혔습니다. 가방 맨 아래에서 노란색 노트 한 권이 나왔어요. 어린 시절 그림으로 가득한 노트였습니다. 사라는 앞장을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엄마 얼굴, 웃는 거, 기억하고 싶어. 그녀는 노트를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름도 국적도 모른 채 떠돌던 시절이 떠오르더군요. 그 시절 유일하게 있었던 그 사람이 이제 다시 그녀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기다려주세요. 그 얼굴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녀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서 울리는 비행기 이륙 안내 음성을 조용히 들었지요.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사라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한 걸음씩 병실 안으로 들어섰어요. 남해 오후의 햇빛이 창틀을 타고 흘러들어 말순의 머리맡에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방안 공기는 고요했고 시간은 잠시 멈춘 듯했지요. 사라의 걸음이 머리맡에서 멈췄습니다. 침대 위 말순은 더 작아지고 마르게 보였어요. 얼굴의 자국은 옅어졌지만 아직 남아 있었고 야윈 볼 아래 산소줄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말순의 눈꺼풀이 천천히 올라갔어요. 초점 없는 눈길이 천장을 떠돌다가 어렴풋이 위를 바라보는 사라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순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지요. 할머니, 나 왔어요. 사라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조심스레 손을 뻗어 말순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거친 살결이 오래된 나무 껍질처럼 갈라져 있었지만 분명 익숙한 온기였지요. 너 기억하나? 내 얼굴 기억하나? 사라는 손에 힘을 조금 더 주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입술을 떼었지요. 기억해요. 아주 어릴 때였지만 그 얼굴, 그 눈빛 따뜻했고 내 전부였어요. 말순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말문을 열려는 듯 턱이 가늘게 떨렸어요. 슬펐지. 내 얼굴. 늘 울상이라. 사라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이마에 잔빛이 스치듯 흔들렸지요. 아니에요. 그 얼굴 덕분에 제가 살아왔어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건 그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순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천천히 고였습니다. 저도 그때는 어렸어요. 잘 기억 못했는데 하지만 마음은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를, 그 품을 제 진짜 엄마라고 생각했어요. 말순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게 숨을 내쉬며 손가락에 힘을 주었어요. 그 작은 힘만으로도 마음이 또렷하게 전해졌습니다. 현수는 병실 밖에서 문을 조용히 닫고 문틀의 등을 기대섰습니다. 창밖 감귤밭이 노을빛에 붉게 물들었어요. 바람이 유리창을 부드럽게 두드렸고 병실 안은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말순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숨결은 아직 가늘었지만 한결 가지런해 보였어요. 사라는 그 곁에 앉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용히 속삭이듯 입을 열었지요. 괜찮아요. 저 돌아왔어요. 이제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 뒤로도 누구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기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오래된 시간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요. 창문 밖 감귤밭 사이로 낮은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남해의 가을은 여느 때보다 조용했어요. 병실의 시계
초침마저 부드럽게 흐르는 것 같았죠. 사라는 침대 곁에 앉아 말순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피부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했죠. 숨은 얕았지만 일정했어요. 그 고른 숨결마저 감사히 들었답니다. 말순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었어요. 그래도 사라는 익숙했어요. 눈빛도 말도 없이 전해지던 그 온기를요. 이 침묵이야말로 말순만의 대답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사라는 조용히 물수건을 들어 이마와 눈가를 닦았어요. 그때였어요. 말순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지요. 사라는 고개를 더 가까이 기울였어요. 사과. 내 이름 사과. 사라는 눈을 한번 깜빡이며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여 귀에 대고 천천히 속삭였죠. 할머니, 오늘도 해는 떴어요. 밖에 귤 냄새가 나요. 기억나세요? 어릴 때 할머니 품에서 맡았던 그 냄새. 그래요, 할머니. 그날 마당에 사과꽃이 피었죠. 하얀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어요. 그래서 제가 사과였죠. 할머니가 그렇게 불렀어요. 말순의 눈가에서 투명한 눈물 한 줄기가 흘렀어요. 의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눈물은 더없이 천천히 뺨을 타고 내려왔죠. 이제 괜찮아요. 제 이름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저는 당신을 기억하니까요. 그거면 충분해요. 말순의 손이 살짝 움찔했어요. 사라는 그 손을 꽉 잡았죠. 오래, 단단히요. 그 손은 어릴 적 기억 속 그대로였어요. 굳었고 거칠었고 따뜻했답니다. 사라는 손가락 사이로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거기엔 어린 날 자신이 그렸던 그림이 있었죠. 하얀 얼굴, 눈 대신 작은 점 2개, 입 대신 동그란 사과꽃이 있었어요. 이 그림 기억하시나요? 어린 제가 그렸던 그림이에요. 눈도 입도 없이 사과꽃만 있는 얼굴. 그게 할머니였어요. 저는 기억해요. 제 진짜 얼굴이었던 당신을요.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손끝에서 사라는 마지막 따뜻함을 느꼈죠. 시간이 조금 흘렀고 사라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제가 어디서 왔고 누구였는지 당신이 기억해줘서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기억할게요. 당신을 영원히. 그 순간 말순의 가슴이 아주 부드럽게 오르내렸어요. 눈꺼풀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미소 같은 떨림이 입꼬리에 스쳤죠. 창문 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하얀 커튼을 가볍게 흔들었어요. 어디선가 귤꽃 향이 은근히 퍼졌지요. 사라는 그 향기 속에서 고개를 천천히 숙였어요. 말순의 손을 꼭 잡은 채 눈을 감고 오래도록 가만히 있었답니다. 마을 회관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낮게 깔린 할머니들의 기침 소리가 간간히 들렸고요. 구석에서 주전자가 은근히 끓고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말을 아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전등 아래 탁자 위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그 옆으로 등기부등본이 가지런히 펼쳐져 있었고요. 말순이 남긴 메모는 흐릿한 글씨로 얌전히 접혀 있었습니다. 이장 최덕희가 조심스레 앞으로 섰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엔 말하지 못한 시간의 무게가 묻어났고요. 그는 등을 곧게 펴고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우리가 말순 어르신을 본 지 몇십 년 됐지요. 얼굴 가린 채 바칠만 하셨고 모임에도 안 나오셨고 마을 잔치에도 한 번을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린 그냥 이상한 사람이라 치부했습니다. 누구 하나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들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웅성거리던 숨소리도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내가 어제 이 서류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 땅 김사라 씨 이름으로 등기돼 있습니다. 알고 보니 말순 어르신이 그 문신 얼굴에 새긴 그 기호가 이 땅의 집원이었어요. 그냥 문의가 아니었어요. 주소였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숨소리만 남아 방 안을 천천히 돌아다녔지요. 최덕기의 목소리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말순 어르신이 한 건 죄가 아닙니다. 부모도 나라에서도 책임지지 않았던 아이 하나를
말도 못하던 그 애를 제 목숨처럼 품었던 분이었습니다. 얼굴에 새길 만큼 기억하려 했던 분입니다. 정숙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입술을 꼭 다문 채 고개를 낮췄고요. 떨리는 손끝이 억지로 멈추려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너무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을 단 한 번도 똑바로 본 적이 없었네요. 조용하던 장남이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사람들의 가슴도 서서히 저려왔지요. 체면만 생각했어요. 저 문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욕먹을까봐. 그래서 피했고, 무시했고, 감췄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끝이 떨리다가 마침내 허물처럼 내려앉았지요. 그런데 그게 사랑이었다면 그걸 부끄러워한 내가 죄인입니다. 사라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말순의 손글씨가 담긴 쪽지를 이장에게 내밀었어요. 손끝이 닿는 찰나 방 안의 공기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 문신은 제 이름이자 제 기억이었습니다. 돌아올 곳이 있다는 걸 알려준 표식이었고, 내가 이 세상 어딘가에 남겨졌다는 증거였습니다. 사라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 시선이 정숙에게 가만히 머물렀지요. 할머니가 제게 남긴 건 땅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날 잊지 않게 하기 위한 마지막 흔적이었어요. 마을의 할머니 한 분이 고개를 숙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말을 가로막지 않았지요. 우린 너무 쉽게 판단했지. 말순이가 죄 지은 줄 알았어. 이장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말 한 줄을 내기까지 입술이 잠시 떨렸고요. 정숙 씨, 말순 어르신 죄 안 지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보다 훨씬 큰 일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침묵이 방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한참을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지요. 작은 창문 틈으로 들어온 햇살이 오래된 사진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은 말순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듯했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조용히 숙였습니다. 한때 피하고 외면했던 사람을 이제야 똑바로 바라보는 마음으로요. 늦은 이해와 미안함이 눈빛에 번졌습니다. 그 마음이 드디어 같은 자리에 닿은 듯했습니다. 하늘은 잔잔히 흐렸습니다. 남해 창선면의 작은 무덤과 가까이에 감귤밭을 내려다보는 마당엔 작은 천막이 쳐져 있었어요. 의자도 몇 개뿐이었고 접이식 상도 낡은 나무로 된 것뿐이었죠. 말순의 영정이 놓인 상 앞엔 흰 국화 몇 송이가 소박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말순은 오래된 주민등록증을 찍던 날의 얼굴이었어요. 표정은 정색도 웃음도 아닌 그저 말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이더군요.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조용히 절을 올리고 있었어요. 이장 최덕기는 검은 셔츠에 단정한 바지를 입고 낡은 원고지 한 장을 두 손으로 꼭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박정숙과 말순의 장남 김현수 그리고 김사라가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이장에게로 향했습니다. 이장은 목을 가다듬고 눈을 잠깐 감았다 뜨더니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말순 어르신은 평생 얼굴을 감추고 사셨습니다. 마을 잔치에도 안 오시고 회관에도 발길을 끊으셨지요. 목욕탕에도 제사에도 안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격이 까칠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얼굴엔 이름이 있었단 걸요.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한 이름 하나가 새겨져 있었단 걸. 작은 웅성임도 없이 고요했습니다. 마을의 한 할머니가 눈을 훔쳤고 한 어르신은 모자를 벗었어요. 덕기는 원고지를 내려다보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모도 나라에서도 책임지지 않았던 아이 하나를 평생 이름도 없이 키우고 가슴에 묻고 잊히지 않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그걸 남기신 겁니다. 그게 죄입니까? 그게 죄겠습니까? 이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도 답하지 않았지요. 그 대신 모두가 고개를 깊이 숙였고 말없이 절을 올렸습니다. 말순이 평생 피했던 그 눈길들 오늘만큼은 모두 아래로 내려앉아 있었어요.
조문이 끝난 뒤였어요. 박정숙이 망설이다가 앞으로 조심히 나섰습니다. 그녀는 말순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입술을 몇 번 달달 떨며 참았지만 끝내 숨을 고르고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았네요. 그녀는 손에 쥔 국화 한 송이를 상위에 놓고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 얼굴이, 그 문신이 수치도 흉도 아니었던 걸. 그게 사랑이었다는 걸. 제가 왜 그렇게 늦게서야 알았는지. 그녀의 등 뒤에서 장남이 눈을 훔쳤습니다. 고개를 들어 영정을 바라보는 그의 눈엔 미안함과 눈물이 함께 고여 있었지요. 그리고 김사라가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그저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유리 위를 쓸었습니다. 손끝이 아주 천천히 그 눈가를 지나며 잠시 머물렀지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짓 하나로 다 전해졌지요. 수십 년 동안 기억 저편에 있던 얼굴이 떠올랐고요. 세상 누구보다 자신을 잊지 않고 기억해준 얼굴이었으니까요. 그 얼굴이 이제 꽃 속에 잠든 얼굴이 되었음을 사라는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한번 고개를 깊이 숙였고 다시 말없이 뒤로 돌아섰어요. 그 순간 감귤밭 너머로 바람이 한 줄기 스쳤습니다. 하얗게 피었던 사과꽃이 마지막 인사처럼 바람 속으로 흩어졌지요.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름 없이 남았던 그 얼굴에 새겨진 사랑이 이날 모두의 가슴에 이름처럼 남았다는 것을요. 감귤밭 너머로 언덕길이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말순이 생전에 자주 찾으셨다는 돌담 옆 나무 아래에 현수와 사라가 나란히 앉아 있었죠. 저 멀리 남해 바다가 은빛 햇살에 반짝였네요. 잎사귀 사이로 가을 바람이 속삭이듯 흘러갔습니다. 말수가 적은 두 사람 사이엔 조용한 숨소리와 바람소리만 흘렀어요. 현수는 무릎을 꿇고 앉아 손바닥으로 흙을 쓸어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여기 할머니가 생전에 제일 자주 앉으셨던 자리예요. 비 오기 전날도 나오시고 감 떨어지는 소리 들릴 때도 여기 앉으셨죠. 이 감귤밭도 그냥 밭이 아니었을 거예요. 사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손엔 작은 감귤 하나가 들려 있었고 껍질을 까는 손끝이 살짝 떨렸죠. 이걸 남기고 싶으셨던 게 아니라 이 안에 있었던 기억을 남기고 싶으셨던 거겠죠. 그 애랑 웃던 일, 놀던 일 여기에 다 있었을 테니까. 전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감귤 껍질을 천천히 벗겼어요. 그러고는 감귤 한 조각을 들어 입가에 살짝 가져다 댔죠. 어릴 땐 그 눈빛이 왜 그렇게 깊은지 몰랐어요. 그저 무섭고 엄숙하고 왜 그리 말이 없을까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제가 떠날까봐 자꾸 저를 기억하려 애쓰던 눈빛이었네요. 바람이 불자 나무 위 감귤잎이 바스락거리며 흔들렸어요. 현수는 말없이 바람 따라 흔들리는 잎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건요. 이 땅도 저 문신도 아니에요. 그저 누군가를 기억하려 한 마음, 그거 하나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할머니의 전부였죠. 사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억지로 삼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결국 절 여기까지 다시 데려왔네요. 그 사람이 절 기억하지 못했어도 전 그 눈빛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감귤 한 조각을 조심스럽게 흙 위에 놓았어요. 바로 옆 말순이 자주 앉으셨던 자리 주변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어보았죠. 그때 멀리서 파도 소리가 스며들 듯 들려왔습니다. 속삭이듯 낮았지만 끊이지 않는 울림이었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 울림을 들으며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죠. 남해 창선면 마을회관 한쪽 구석입니다. 낡은 회관 내부는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고 새로 칠한 나무 진열장이 놓여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놓인 액자들이 있고 빛바랜 사진 몇 장이 숨을 죽인 듯 기대어 있습니다. 검은 펜으로 눌러쓴 손글씨, 종이 한 장도 보이네요. 그리고 한 장의 문신 도안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장은 아침 일찍 문을 열어 마루를 쓸었습니다. 의자를 하나하나 닦아놓았지요. 그때 현수가 문을 조용히 밀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이 장은 고개만 살짝 들어 그를 바라봅니다. 다 했나? 예, 사진은 원본 복사했고요. 메모는 라미네이트로 덮었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직접 쓰신 종이 같아요. 현수는 조심스럽게 상자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쪽지가 들어있었지요. 삐뚤빼뚤하지만 또렷한 글씨였습니다. 그 애가 나를 몰라도 된다. 내가 그 애를 안다는 걸 남기면 된다. 그 양반답네. 끝까지 묵묵하게. 두 사람은 말없이 진열대를 바라봅니다. 액자 속에는 말순의 얼굴을 멀리서 담은 흑백 사진이 있었어요. 카메라를 바라보지 않은 얼굴은 조용했고 어딘가 단단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초등학생 몇 명이 선생님 손을 잡고 회관 안으로 들어옵니다. 현수는 문 옆으로 비켜섰고 이장은 아이들을 진열대 앞으로 안내했지요. 와, 진짜 오래된 사진이다. 이 할머니 누구예요? 아이두가 고개를 갸웃하며 묻습니다. 근데요, 선생님. 이 할머니는 왜 얼굴에 이상한 글씨를 써요? 이거 문신이에요? 아이들의 속삭임에 회관 안이 잠시 고요해집니다. 이장은 허리를 숙여 아이 눈높이에 맞춰 앉았어요. 그건 말이다. 사랑이란다. 아이들 눈이 둥글게 커집니다. 누군가를 잊지 않으려고, 누군가가 자기를 잊지 않도록 그 마음을 얼굴에 새긴 거지. 이름처럼. 사람이 이름 없이 살면은 그냥 사라지거든. 그 할머니는 누가 사라지지 않도록 끝까지 안고 있었던 거야. 와, 아이들은 말을 잃은 채 말순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사진 속 말순은 그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무표정한데도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회관 바깥으로 햇살이 감귤밭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진녹색 잎들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네요. 먼 언덕 위 작은 돌담 아래 말순이 생전앉던 그 자리에는 작은 꽃다발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 꽃들이 오늘따라 더 환해 보이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사진으로 천천히 모여듭니다. 그 얼굴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듯 했어요. 무표정하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린 누군가를 알아보는 눈빛 같았지요. 이름 없이 살아온 사람도 결국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남해의 겨울은 조용했습니다. 감귤밭은 수확을 마친 뒤였고 나무마다 가지가 벌거숭이처럼 앙상했어요. 회색빛 하늘 아래 바닷바람은 여전히 짰지만 이상하게 따뜻하더군요. 사라는 여전히 남해에 머물렀습니다. 병원에서 말순의 유품을 모두 정리한 뒤 회관 전시 코너를 찾아 다시 한번 인사드렸어요. 전시 앞엔 아이들이 다녀간 흔적이 아직 남아있었죠. 작은 색종이 편지, 사탕 봉지, 그리고 누군가 적어둔 짧은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적어두었더군요. 할머니, 저는 나중에 꼭 엄마가 되면 안 잊어버릴 거예요. 사라는 입가를 조용히 다물었습니다. 작게 숨을 들이쉬고 전시된 말순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름도 나라것도 없었던 사람. 하지만 저는 알아요. 당신은 제 첫 번째 이름이었어요. 그날 저녁, 현수와 사라는 바닷가를 거닐었습니다. 낙조가 수평선 너머로 천천히 가라앉고 어촌마을 불빛이 하나둘 켜졌지요. 할머니가 문신을 새긴 이유, 이제 정말 이해됐어요. 그게 세상에서 가장 큰 약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문양이 사람처럼 느껴져요. 말순 할머니가 내게 준 이름 같았어요. 이젠 누가 물어보면 저는 대답할 수 있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기억 속 그 얼굴의 딸입니다라고요. 사라는 바다를 바라보며 살짝 눈을 감았습니다. 내 얼굴 어딘가에 그분의 얼굴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피도 종이도 아닌데 기억은 이상하게 얼굴을 닮거든요. 말순이 남긴 땅은 마을의 작은 복지기금으로 기부되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어디에도 공식적으로는 없었지만 마을 회관에는 얼굴에 남은 기억전이라는 팻말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감귤밭은 계절을 따라 다시 잎을 틔웠고 봄이면 꽃을 피우지요. 그 꽃이 지고 나면 언젠가 말순이 사라에게 이름을 지어주던 그날처럼 어딘가엔 또 다른 기억이 자라나겠어요.